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동선을 숨겼다가 2억 원이 넘는 구상권을 물게 된 실제 사례를 서울시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그러게 동선은 왜 숨겼어? 광주랑 제주도 갔던 거. 사람이란 게 왠지 움츠러들고 그러지. 아버님 때문에 이 사람 직장, 제 직장, 그리고 광주, 제주도 사람들, 우리 규린이 유치원, 그 가족들, 그 선생님들 수천 명이 초토화된 거예요. 치매 걸려서 기억 안 난다고 해버렸지.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휴대폰 추적 다 되는데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당한 거랑 구상권 2억 어떻게 할 거냐고. 코로나19 확진 시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경우 고발 조치되며 치료비, 방역비, 자가격리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서울 모 확진자의 경우 2억 2천만 원이 청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발을 당했다. 2억이 나왔다. 제발 좀. 무허가 방문 판매 등 불법 소모임에 가지 마세요. 딱 한 번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서울시에서 만든 영상 보셨는데요. 구상권 관련한 건데 동선을 숨기거나 할 경우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 18조 3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학조사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예. 이런 동선이라든지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역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 외에도 형사처벌이 징역 2년형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이것이 형사적인 처벌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민사적으로는 이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으로 방역당국의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었으니까 구상권을 또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감염이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아까 얘기 좀 계속해 보면요. 네. 말씀드렸듯이 감염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감염이 됐고 또 감염된 후에 동선을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럴 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까 네. 그 홍보 영상. 맞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는 아주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고요. 일단 형사적 책임이랑 민사적 책임 다 가능하다는 예. 거고요. 구상권 청구라는 건 말 그대로 민사적 책임입니다. 이 방역이라는 것은 역학조사의 과정에서 동선과 접촉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예. 최대한 빠르게 차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추적 차단 방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면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공공기관 차원에서 발생하는 비용, 직접적인 비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도 그 간접적인 비용들, 제2, 제3의 감염자들이 나왔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까지 있습니다. 일단 이 직접적인 비용부터라도 수십억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나온 영상에는 2억 원으로 나와 있지만은 일단 실제로 2억 원 이상, 2억 1천만 원 정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2억 1천만 원이 전체 손해액은 또 아닙니다. 전체 손해액은 수십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일단 민사 합의부 관할로 하기 위해서 2억 정도로 일부 청구를 하고요. 더 청구할 수 있는 나중에는 건가요? 더 증액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역학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신천지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봤는데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다수의 분들이 방역 지침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어기고 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처벌이 강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일단은 근데 역학조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으로 일반인에 대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강력합니다. 예. 또 2년 이상의 징역형을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처벌이 약해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사태에 얼마나 엄중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소위 말해서 컬투화되어 있다고 하죠. 예. 이 그룹끼리만 모여 있어서 다른 정보를 다 차단하고 자기네에서 내부에서 유통되는 정보만을 믿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의 엄중성이라는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 궁금한 게 민주당에서요. 그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가 그게 그냥 계류되고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상권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법입니까? 그 내용은? 네, 감염법 예방법에 관련돼서 이렇게 방역 지침을 어겨서 대면 예배 등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는 것인데요. 예. 그 조항을 통해 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민사상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가지고 구상권을 이미 현재도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사례들이 그동안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해서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민사 법정에서 서로 다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당되는 법규를 넣었다가 이제 해당 법안을 폐기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거죠. 이 법에 상관없이. 네, 형사처벌은 이미 관련된 규정들이 예. 있고요.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일반 민법적인 원리에 따라서도 이미 예.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사파업이요. 네. 대통령도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일단은 의료계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의사 증원, 공공의대 설립 관련돼서 가장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관련돼서 이제 모든 전공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전문의까지도 일반 개원의들까지도 합류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역당국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관련된 정책을 일단은 보류하겠다라고 하고 엄정 대응이라고 했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이제 의료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예.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은 업무로 복귀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 의사면허 정지요. 네, 그래서 아마 자격정지 처분을 엄정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예. 두 번째로 이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방역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 방역에 대처하고 있고 관련돼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은 일단 파업에서 제외하는 걸로 예. 상호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공론장을 형성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의사면허 정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제 관련해서 교수님이 나오셔서 하는 말씀은 지금 코로나 관련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은 선별진료소일 뿐이지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은 전공의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 그렇죠. 말씀을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의 경우는 외국의 어떤 의사 파업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파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처벌은 안 되는 건가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예.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아. 의료법에 따라서 할 수는 있고요. 예. 형사적으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로 인해서 뭐 업무방해죄라든지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자격정지를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태 이후에 전공의들의 의사면허가 자격이 정지가 되면은 예. 결과적으로는 또 현장에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이제 문제가, 예. 어떻게 보면 엄정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관련돼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해결할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회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하고요, 민주노총 집회하고 어떤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당국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좀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양상이 다르긴 분명히 달랐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이제 민주노총은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했고요. 예. 다만 이제 2,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그 형식과는 별개로 집회로 볼 수는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지켰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봐서는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 서울시가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예. 또 행정법원에서도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이 예. 기각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형태의 집회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정부 권고에 따라서 하루라도 빠르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민주노총 측은 그 광화문 집회랑 달리 무슨 페이스 쉴드라 그러나요? 이 네. 분명한 좀 방역 장비도 분명히 하고 어떤 차이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지만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할 때 방역의 위험성이 있다는 건 인지를 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네. 측도. 무엇보다도 이제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자회견은 많아봤자 한 2~30명 모이는 걸 기자회견이라고 하지 2,000명이 모인 걸 기자회견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시당초 집회를 계획을 했다가 안 되니까 형태를 바꿔서 2,000명이 모인 거는 사실상 집회로 보는 게 맞을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이것 또한 지금 확진자가 이제 나타난 상태인데 관련된 보도를 봤을 때는 이미 여러 가지 동선들이 다 접촉도
있었던 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역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검사에 임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그 이후에 사후의 대처 방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네. 정치는 적극적으로 지금 검사에 임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사랑제일교회랄까 광화문 집회 측은 계속 1,300명 이상이 지금 검사에 불응하고 있고 그런 분명한 차이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와 방역이 같이 얽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엄정한 대응은 계속 이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확진자가 되거나 동선이 공개되거나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포감이나 두려움들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려를 불식시켜주면서 안심을 시켜주면서 한편으로는 검사라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형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협조를 지금까지 구하고 있는데요. 광화문 집회의 경우 특히 아직까지 막무가내로 어떤 응답을 거부하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협조를 구해서 거부하는 게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엄정하게 형사처벌을 예. 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아예 막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이 검사 자체도 계속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는 이제 집단에 대해서는 사실 엄정한 대응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중간선에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검사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정치적 탄압도 아니고 그런 문제도 아니고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잘 설득하는 것 또한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직제 개편이요. 관련 리포트 잠깐 보실까요? 네.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관련 리포트? 예. 법에도 없는 승진 제도를 만들어서 치열한 경쟁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월말이 되면 이제 부장이 월말 비대 몇 건까지 할 거니, 장기 비대 몇 건까지 다 정리할 거니, 막 맨날 이래요. 진짜 영업사원 같아요. 제일 적게 받았을 때가 180건 정도고, 많이 받으면 200건 좀 넘게. 정말 내가 화장실은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야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형사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미제 관리거든요. 기본적으로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3개월 초가 되면 초록색, 4개월 초가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는 최근 접수니까 그래도 나름 검정색인데 이렇게 2페이지, 3페이지 가면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초록색, 빨간색 막 불이 쭉 들어와 있나. 그때부터 막 숨이 막히는 거죠. 드라마 속의 검사는 한 건만 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그거 갖고 뛰어다니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사건들이 최소 몇 수십 건 이상은 있는 거잖아요.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경찰 의견과 같다게 해가지고 그냥 기재 도구로 떼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기재와 같음 이렇게 한 줄만 써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사건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처리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피해는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냥 뭐 경찰에서 원대로 처리를 하다 보면은 검찰 제도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각종 기술이 들어가요. 형식적으로 다른 청에 이송을 시키면요. 사건부에서 사라지거든요. 전산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당사자는 고소해놓고 나 사건 처분 언제 나나 그랬더니 검사가 다른 청에 보냈대. 대여섯 개 청 막 이렇게 돌고 고소한 지 2년 이렇게 지나도 사건 처리가 안 되고 고소인은 정말 숨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사건 수를 줄이라고 강요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보셨지만요. 그 형사부 검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 직제 개편의 필요성이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위 그 로열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이제 우수하고 또 잘 승진하는 검사들을 소위 특수통인이, 공안통인이, 알력다툼인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은 사실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입니다.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수백 건의 사건들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고소를 한 고소인이나 이런 입장에서도 관련돼서 보면은 막 3년 동안 여러 검찰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이 처리가 되거나 경찰 수사에 대해서 별다른 보강도 안 하고 처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저 형사부의 사건들이 국민 대중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검찰에서 반발하는 특수부 억누르기가 아니고 이게 어떤 검찰 개혁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한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형사부 자체를 강화하고 형사부 검사들한테도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좋은 기회를 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옳고요. 예. 틀린 것이 아니고 맞다고 예.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특수부 검사라고 해서 특수부 검사라는 어떤 계층이 딱히 있다라기보다는 특수수사라는 것들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렇죠. 특수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된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위 여기저기서 수많은 외압들이나 문제나 청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또 해당되는 사건들을 밝힐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또 숙련도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형사부나 공판부를 강화하고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형사부로 계속 도는 검사들은 계속 승진이 안 되는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건 물론 당연한 바람직하고요. 거고요. 그건 예. 거의 모든 법률가들이 다 예. 동의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어떤 권력이라든지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는 특수부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존중해 준 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